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설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계획했던 제목은 환원과 창발인데, 살짝 이름을 바꿔서 설명의 한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발 부분 강의 준비를 잘 못해서, 워낙 바빠요. 오늘도 뭐가 있죠? 졸업 논문 발표회. 제가 지금 이 녹화를 금요일에 지금 찍고 있는데, 졸업 논문 발표회 사회도 봐야 돼가지고 강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주제는 설명의 한계로 잡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과학적 설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뭐였냐면 법칙의 호소에서 어떤 현상 또는 어떤 개별 어떤 규칙을 그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의 어떤 특수한 경우로서 걔를 포섭시키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때 설명이란 어떤 의미예요? 그 현상이 매우 특이한 일, 이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규칙성 내에서 일어나야 마땅했던 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진정한 이해 이런 건 없습니다. 햄펠에게. 자, 그런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비판을 얘기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뭐였죠? 그 인과적 설명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나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설명의 한계의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과거에 설명될 수 없던 현상들이 자꾸만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현상들,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모든 것을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때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기대도 할 법합니다. 자, 왜냐면 과거에 정말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자꾸만 설명이 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일종의 귀납이죠. 낙관적 귀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불가능한 무언가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뉴턴주의 과학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중력을 이용해서 여러 다른 현상들을 설명해 주죠. 그래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든 아니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현상이든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턴주의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 해당하는 중력, 그건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중력이 발생하는지, 자, 여기 왜를 두 번 썼는데요. 자, 왜 중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자, 뉴턴주의 과학에선 중력은 그냥 도입된 겁니다. 그냥 가정된 거예요. 그 과학 이론의 가장 깊숙한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여러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왜 그 기본 원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중력 법칙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몰랐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측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예측들이 성공했으니까. 그 중력에 관한 이론을 믿을 수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왜 중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면 걔는 기본 원리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래의 과학 이론에도 그 과학 이론의 근본 전제에 해당하는 기본 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설명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은 상대성 이론에 가지고 중력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드디어.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이 휘어진 공간 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 측지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가 물체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측지선이 똑바로 가 있기 때문에 물체들이 관성운동, 직선운동을 하게 되고, 물체들이 이제 무거운 물체 또는 질량 큰 물체가 있으면 공간이 거기에 많이 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측지선이 이제 휘어지는 거죠. 측지선이 이제 걔를 향해서 가는 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 왠지 설명이 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설명이 된 건지 여러 가지 약간의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그냥 물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그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이제 중력에 따른 자유낙하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와 관성에 따른 직선 운동이 구분되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한 설명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현상을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왜 물체가 공간상에 놓이면 왜 그 주변 공간이 휘어지는지. 그게 또 궁금하죠. 근데 그건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상대성 이론에 주어진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물체가 놓였을 때 공간이 휘는 걸 어떤 새로운 이론이 또 설명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이론에도 또 마찬가지로 가장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전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걔는 또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런 거니까 결국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예외를 남겨두겠죠. 만약 최종 이론이 생긴다면 그 최종 이론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최종 이론의 근본, 전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바로 설명의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만 과학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식은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뇌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과정, 그래서 어떤 특정한 뉴런이 발화되는 것과 고통이 항상 연결되어 있더라. 그것이 발화될 때마다, 그 뉴런이 발화될 때마다 항상 고통을 이 사람이 느끼더라. 자, 그걸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왜 그러한 뇌의 과정이 고통이라는 주관적 느낌을 수반하는지는 알아낼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상당히 이게 아주 근본적인 그 의심인 건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과 같은 어떤 그 내 내면의 주관적인 느낌 있죠. 아야 하는 그런 느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퀄리아.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느낌, 그런 생생한 느낌인데 그거는 암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의식적인 느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비관적 견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설명은 안 되고 결국엔 이게 창발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을 뇌 과정에 의해서 갑자기 약간 신비스럽게 창발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창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약간 나눠지는데 한편으로는 그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명과 동떨어지게 어쨌든 뭔가 그 전체론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뇌 과정 또는 뭐 특정 뉴런의 발화 그것이 고통을 야기하거나 어떤 고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고통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작 궁금해하는 왜 그런 느낌이 생겨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질적인 어떤 그런 과정과 어떤 의식적인 그런 느낌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커다란 눈에 보이는 어떤 운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건 왠지 말이 돼 보이는데 물질들이 운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물질들이 운동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뭐 화학 물질이 뭐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는 한편에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결국 고통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동일시하는 것뿐이지 설명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원론자의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그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 견해는 단지 상상력의 부족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대안적인 설명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이제 약간은 그 얘기가 별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기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돼 있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 뭐 빌려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이 의식의 설명 불가능성 논변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이건 뭐냐면 결국 어떤 하위 학문이 그 상위 학문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은 분과과학들 사이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과과학들 사이에 어떤 설명 관계를 우리는 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꽤 잘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간 사회를 보시면 사회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개인들은 왜 어떤 식으로 행동하죠? 바로 개인의 어떤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국엔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사회학은 심리를 잘 알면 결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편 심리는 뭘로 구성됐어요? 심리는 결국 생물학적인 그런 단위들, 뭐 세포 아니면 세포들과 세포 사이 어떤 그 상호작용 또는 뭐 세포 내 기관들의 어떤 또 상호작용 이런 것들로 결국 설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은. 심리의 문제, 결국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는 결국 알고 보면 결국 뇌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물학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심리학이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생물학은 세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세포 내 아주 작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관들은 알고 보면 세포 내 여러 가지 물질들은 결국 원자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원자와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는 이런 식의 기분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세상의 진정한 과학은 물리학뿐이고 나머지 과학들은 그냥 우표 수집이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진정한 설명은 물리학이 제공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 수집만 해주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마 생물학자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기분이 매우 나쁜 말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꽤 그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결국 물질의 구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행동은 결국 개인의 뇌의 작동에 의한 어떤 심리 과정으로 설명될 것이고 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심리는 뇌의 작동에 의존하고, 뇌는 결국 생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 생물학은 결국에 원자와 분자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물리랑 화학으로 혼합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만 보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의 피라미드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국 위에 있는 애들은 아래의 기초에 의해서 설명되어야만 하는, 설명 안 되면 더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도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적도 많아요. 심지어 화학의 문제, 이르면 물의 성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의 성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물은 약간의 응집성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 결국 그 물의 분자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의 분자 구조는 왜 그렇게 생겼냐? 물은 왜 하필 우리가 맨날 보는 왜 이렇게 생겨서 H2O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몇 도래요? 뭐 104.5도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건 뭐 까먹지도 않네요. 엄청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엄청 주입을 받았는지 까먹질 않는 것 같아요. 104.5도 벌어져 있답니다. 이거는 왜 104.5도로 벌어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특이한 각도로 수소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까요? 궁금하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리학으로 설명해야 되죠. 물론 옛날엔 이거 잘 설명 못 했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거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하면은 뭐 산소의 그냥 오비탈, 전자의 오비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뭐 sp3 오비탈이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방향으로 요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면 그 중에 그 두 부분에는 둘씩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씩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하나씩 들어간 모자란 부분에 이제 H와 결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정다면체를 구성하는 그 정다면체의 가장 중심부에서 각 각도가 있죠. 요 팔의 각도. 그 각도를 만들면 대충 이거랑 비슷한데 104.5도는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더 104.5도, 이게 정다면체라면 좀 더 각이 넓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얘네들, 여기 전자들이 반발력 때문에 이제 여기 좀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팔이 좀 더 좁아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은 음전하, 이쪽은 양전하를 띈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을 이용한 이제 양자화학을 통한 설명인 거죠. 결국 양자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성립한다는 건 결국 화학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의 성과를 이용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이제 해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어떤 DNA, 유전자. 유전자는 결국 이제 원자가 아니라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그 DNA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DNA는 왜 그런 작동을 하는지, 거기에 왜 어떻게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한단 말이죠. 자, 생물학에서 설명돼야 할 현상이 뭐예요? 어떻게 부모가 가진 형질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왜 그런 전해지는 방식이 왜 하필 멘델의 유전학과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전되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자, 원래 그 멘델식 유전학에서 그건 그냥 가정인 거죠. 근데 그거를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멘델식 유전학에서는 어때요? 뭐 A 혈액형 생각하시면 좋죠. A형, B형 하면은 결국 그게 두 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마치 형질을 결정하는 게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바로 이걸 보면 되는 거죠. DNA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DNA가 일종의 어떤 쌍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게 쌍구조라고 하는 게 어쨌든, 네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DNA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이 DNA의 그 작동 방식은 결국 이제 DNA 분자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DNA는 여기 뭐 디옥시리보 헥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추가 있고, 뼈대가 있고, 그 사이를 염기들이 있고, 염기는 네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 염기들이 이제 일종의 정보 역할을, 알파벳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화학 구조가 이 DNA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결국 이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오늘날 생물학 하는 때 이런 분자, 화학적으로 분석된 분자 구조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뭐 이런 생물학자들 중에 일부는 뭐 의학 분야에도 종사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을 만든다. 이럴 때도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죠. 이때는 이제 DNA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RNA니까 그 RNA 바이러스의 이제 염기 서열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 중에 일부는 막 이렇게 살짝 변형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심지어 하죠. 백신을 설계를 하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결국 화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환원이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그건 좀 혹시 이런 과학의 엄청난 성공에 비춰봤을 때는 어쩌면 보수적인 그런 태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부분 되는 일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도 이게 나눠져 있죠. 여전히도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 하는 일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생물학을 무시하지 않고 생물학자들이 물리학과 화학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그럼 심리학자들이 다 맡기고 우리는 이제 일 그만둬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또 심리학자 중에 우리가 할 일을 생물학자가 다 대신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 그만 나와야지. 이런 사람 없고, 생물학자 중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물리학자나 화학자가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경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분과가 나눠져 있는 거죠. 나름의 독자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학은 나름의, 물리학과 화학에서는 그러는 그것만 가지고는 곧장 도출될 수 없을 것 같은 모종의 규칙성, 그런 나름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고, 심리학 내에서도 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제들 중에 상당수는 생물학을 암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뭐 철학의 데카르트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제1 원리 하나 알아가지고 그 원리 하나 딱 제1 원리 하나 알면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도출한다. 연역적으로. 이런 식의 기획을 가진 사람, 그런 엄청난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각자의 분야마다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여기서 자신의 제1 원리를 하나 구축해서 거기서부터 또 생물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죠.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제1 원리를 하나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죠. 물론 이 제1 원리가 아래 그 환원의 기초에 해당할 만한 뭐 생물학이나 뭐 물리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진 않죠. 물론 어떤 거는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심리학자들은 가장 심리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걸 하고 싶어서 동기에 호소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포크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요. 동기에 호소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동기와 같은 개념을 생물학을 이용해서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동기, 욕구, 이런 것들, 이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독자적인 그런 개념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자유의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자유의지 같은 거. 뭐 글씨가 엉망인데요. 이런 게 이제 도대체 아랫단에서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런 걸.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환원이 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상위 학문은 물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자율적이다. 심지어 화학도 물리학의 자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생물학도 화학의 자율적이고 심리학도 생물학의 자율적이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변이 이제 그 제리 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복수실현 논변입니다. 상위 과학의 대상은 물리적으로 복수실현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들게요. 자, 의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서로 다른 크기, 모양,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죠. 나무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쇠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모양도 사실은 이렇게 등받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등받이가 없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물리적인 용어로 의자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죠. 의자는 뭘로 정의해야 되느냐? 사실은 기능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기능으로. 근데 기능으로 정의하는 순간 사실은 물리적인 개념, 물리적으로 이제 정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고통이라는 동일한 정신적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나의 고통, 인간의 고통은 예를 들면 특정한 뉴런의 발화와 딱 연결되어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고통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전혀 우리랑은 상관없는, 우리가 지정한 그 뉴런이 아닌 다른 뉴런의 발화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는 뉴런이 아닌 뭔가 다른 걸 수도 있고요. 그와 연결된 내외 상태는 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정신적 상태, 심리적인 용어죠. 그게 사실은 그것과 그것의 어떤 물리적 기초 또는 생물학적 기초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엔 하위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안 걸 가지고
이제 상위 학문의 얘기를 깔끔하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세포라는 개념, 생물학에 사용하는 세포라는 개념도 순수 물리적 용어로 정의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세포가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생물학은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포의 구성은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조건을 갖춘, 물리적 조건을 갖춰야만 세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면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게 바로 복수실현 면변인 건데요. 결국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구현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죠. 그래서 세포란 물리적으로 말하면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거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깔끔하게 설명하려면 1번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법칙 따로 있고 2번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과정이 따로 있는 거죠. 3번도 다 별개의 물리적 과정이에요. 4번 별개의 물리적 과정, 5번도 별개의 물리적 과정인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과정으로 나 이걸 해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세포에 대해서 뭔가 단일한 뭔가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별개의 설명들만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물학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포에 대한 일관된 하나의 설명인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환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이게 논쟁이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요걸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환원이 안 된다. 상위 학문의 어떤 현상이 이제 하위 학문을 통해서 설명되기 어려운 바로 이제 환원 불가능성을 설명했는데요. 얘기했는데 이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낸시 카트라이트의 견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낸시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진리와 설명을 구분합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자연을 기술하는 일과 자연을 설명하는 일은 서로 별개의 작업입니다. 햄펠의 설명 모형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딱 붙어 있죠. 뭐냐면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참된 법칙을 통해서 그 현상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거죠. 설명이란 그리고 그 현상을 그것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일반적 규칙, 참된 규칙에 호소해서 참되게 기술하는 일이 결국에 설명인 거죠. 그래서 설명을 잘한다는 건 결국 참되게 기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햄펠에게는. 근데 낸시 카트라이트는 그걸 구분합니다. 자, 낸시 카트라이트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이게 왜 구분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법칙은 둘 중 하나입니다.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자 하나 거짓이거나 아니면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자 하나 거짓이기 때문에 설명 능력이 없는 법칙. 자, 이게 사실은 햄펠의 조건에 따르면 법칙이 참여해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거짓이면 결국 거짓인 법칙을 가지고 뭔가를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설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거나 거짓인 법칙이거나 또는 참이지만 포괄하는 영역이 거의 없는 세테리스 파리브스 법칙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법칙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넓은 영역을 다 포괄해서 나의 포괄 영역이 이만큼 넓어요. 하지만 그 법칙은 사실은 거짓이죠. 근데 이 법칙을 이걸 보통 대부분 법칙이 사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스넬의 법칙 아니면 무슨 법칙 하는 부르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거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바로 뒤에 예를 들 건데 어쨌든 자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자 하나 난 보편 법칙이라고 가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거짓인 법칙 보편. 그러면 얘가 그럼 참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이려면 아주 좁은 부분에서만 성립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만 참이에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참인 거죠. 그러면 근데 이 부분에서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 능력이 또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법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바로 만약에 포괄 법칙이려면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햄펠의 포괄 법칙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칙은 넓은 영역을 포괄하면서 참여합니다. 근데 둘 다 만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 전에, 자, 방금 전에 제가 세테리스 파리부스 법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테리스 파리부스. 자, 이게 사실은 그 라틴어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또는 다른 조건이 적절하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칙들이 알고 보면, 겉보기에는 마치 이게 보편적으로 참인,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서정의 앞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성립하는 법칙이라는 단서가 항상 달려 있는 거죠. 물론 그 단서가 애매해요. 단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제대로 적진 보통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그 법칙이 마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법칙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스넬의 법칙을 보세요. 스넬의 법칙은 마치 모든 매질에 대해서 적용되는 참된 법칙인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여기서 와가지고 꺾이는 거죠.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래서 여기 입사각과 그 굴절각 사이에 어떤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뭐 n2분의 n1인가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이 마치 모든 매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참인 것처럼 기술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모든 매질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보고 싶다면 이 법칙은 사실 거짓입니다. 사실 모든 매질에 대해서 잘 보면요,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 말고요, 굴절이 따로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매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스넬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스넬의 법칙은 거짓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거짓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스넬의 법칙은 언제만 참이냐? 스넬의 법칙은 오직 등방성 매질에서만 참입니다. 자, 매질이 이제 등방성 매질이 있고 이방성 매질이 있는데, 이건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저도 막 설명드리기 어렵고, 근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등방성 매질에서만 스넬의 법칙이 엄밀하게 참으로 작동하고요. 이방성 매질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스넬의 법칙이 이제 엄밀하게는 참이 아닌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애초에 거짓인 법칙을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 수도 있죠.
광학적으로 등방성인 두 매질에 대해서 스넬의 법칙이 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은 참이긴 하지만 포괄 대상이 너무 없어요.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대개의 매질은 다 광학적으로 이방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리, 뭐 공기 이런 거 다 사실은 다 이방성 매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넬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넬의 법칙은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하는 현상들을 포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이 세테리스 파리, 결국 스넬의 법칙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스넬의 법칙은 결국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낸시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에서만 만족되는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걸로만 이해한 다음에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설명 패턴을 이제 덜 이상적인 상황에도 적용하는 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는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참된 법칙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몰라, 우리가. 우리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법칙을 알 뿐이지, 일반적인 상황, 좀 더 지저분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법칙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알면 그 법칙을 쓰면 되죠. 근데 그 법칙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세트리스 파리부스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설명이란 뭐예요? 이 법칙을 통해서 그 현상을 포괄할 수는 없죠. 그건 포괄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결심이에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어떤 설명 패턴을 덜 이상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냥 된다고 치고 라는 식의 우리의 결심을 하고서 하는 거죠. 그게 뭐 유사하겠지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참된 법칙을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게 이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기대하는 거고 실제로 정말 유사하다면 그건 행운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덜 이상적인 상황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참된 법칙, 더 일반적인 법칙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 좋겠죠. 참 좋을 텐데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칙은 매우 매우 드뭅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소 원자의 어떤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설명될 때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이게 좀만 더 복잡해지면 수소 원자가 다른 수소 원자랑 상호작용을 하고 뭐 좀만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수소 원자들은 사실은 다 덜 이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고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낸 모형을 결국 모형 속에서만 작동하는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현상들을 설명한다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거짓말이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일종의 결심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매우 이상적인 어떤 모형과 같은 이상적인 모형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법칙이 덜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될 거라고 그냥 기대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그거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씩은 이런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아주 인위적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실험실이 하는 역할인 거죠. 실험실은 실제로 자연 상태에선 벌어지지 않는 일을 아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을 통제해서 이제 이상적인 모형과 아주 유사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물론 그걸로 다 되진 않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서 외부의 어떤 지저분한 상황들을 다 제거하고 그 내부의 어떤 블랙박스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통제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연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때 설명이란 햄펠식의 포괄 법칙 모형에 해당하진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법칙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포괄하지 못하지만 대충 내가 이 이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할 때 쓰는 그 법칙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대충은 비슷하게 자연에서도 작동한다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실제 벌어지는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왜 우리 그렇게밖에 못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더 일반적인 법칙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법칙들이 서로.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소금을 첨가하면 감자 조리 시간이 짧아지고 고도를 높이면 감자 조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도를 높이면 압력이 이제 낮아져가지고 이제 조리가 잘 안 되게 설있겠죠. 자, 이제 법칙 1이 있고 법칙 2가 있어요. 둘 다 사실은 세테리스 파리부스 법칙이에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금을 첨가하면 감자 조리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고도를 높이면 감자 조리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금을 첨가하고 고도를 높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우리 대충은 상상할 수 있죠. 아, 이게 조리 시간이 뭐 대충 중간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는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L1과 L2를 합성한 더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상황을 보통 우리가 역학이라 불리는 분야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바로 힘의 합성이죠. 세 가지의 원인이 작동했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하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하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겨요. 세 개의 힘이 잡아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세 힘의 벡터 합을 통해서 A와 B를 벡터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이제 벡터 합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 요 힘, 요 방향으로 이제 하나의 힘이 작용했을 때 벌어지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근데 아주 이상적인 역학에서만 적용되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상반된 원인의 합성 결과에 대한 법칙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옥한 땅에 뜨거운 퇴비와 함께 심은 동백나무가 죽었어요. 비옥한 땅에 동백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겠죠. 하지만 뜨거운 퇴비를 주면 동백나무에게 이제 해악을 미치죠. 자, 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설 수 있나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법칙을 통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뜨거운 퇴비를 줘가지고 죽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얘를 포괄 법칙을 통해서 설명한 건 아닌 거죠. 자, 마찬가지 일이 비슷하게 계속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독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또 완전 자유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둘 다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통찰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어때요? 완전 독점도 아니고 완전 자유시장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그게 가장 잘 부합하는 어떤 특정한 이상적인 모형과 결부지어서 그것과 유사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 되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포괄법칙 이론가, 햄필과 같은 포괄법칙 이론가는 어떤 사실이든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낸시 카트라이트는 그런 법칙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죠. 사실 법칙은 아주 이상적인 조건하에서만 작동하는 아주 좁은 영역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칙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포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낸시 카트라이트는 법칙을 통해서 사실 현상을 포괄한다라고 말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건 사실은 그냥 인식적인 얘기 또는 설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낸시 카트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각보처럼 어지러운 우주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포괄법칙 이론가는 자꾸만 세계가 아주 깔끔한 법칙을 통해서 쫙 짜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영역에 따라서 법칙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신은 몇 개의 법칙만을 쓰다가 지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작동하는 법칙들이 따로따로 막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영역의 경계선 내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법칙과 이 법칙을 합성해가지고 여기를 설명하면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의 경계에서 법칙의 쓸모는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때의 현상을 완벽하게 기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이제 그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아주 그 현상론적인 법칙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건 설명은 아니죠. 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현상 기술에 불과해요. 그때는 아주 정확하긴 하겠지만 설명은 못하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기술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설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 하고 싶을 때는 결국 다시 단순한 무언가를 기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이 현상론적인 법칙은 현상론적인 기술은 사실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뭔가 좀 어지러워요. 그래야 참인 거죠. 하지만 그 참된 기술은 설명 같지가 않죠. 왜냐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산출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해를 산출하려면 뭔가 통합성이나 단순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 그건 어쩌면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 자꾸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단순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통합적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앞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설명의 기대, 바로 그 환원론적인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 자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자꾸만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해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추구할 뿐인 거지 자연 자체가 그렇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낸시 카트라이트는 되묻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설명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막 풀어봤는데요. 이 낸시 카트라이트의 아주 짧은 글을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걸 이제 읽을 거리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글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